네, 이제 공지 드린 대로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우리 기타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리터러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뉴스, 그 다음에 개인 방송, 디지털 게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광고에 관한 건데요. 이것뿐만 여기만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리터러시들이 있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찾은 어떤 참고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쪽에 이제 제 얼굴을 이제 카메라로 붙였는데 카메라가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붙이지 못하고요. 지금 여기 화면으로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컨텐츠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뉴스인데요. 이제 디지털 뉴스가 그동안에는 어떤 방송사 아니면 어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MBC 그다음에 뭐 JTBC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많이 TV나 뭐 신문 이런 데서 가장 많이 그동안에 뉴스를 뭐 이끌어 왔었잖아요. 생산을 했고 유통을 시켜 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송사들도 생겼고요. 뭐 SNS나 뭐 개인 방송에서도 여러 개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뉴스의 기능들이 그동안에는 뭐 방송사에서 전달해주는 내용만 우리가 들었지만 관심이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기능이나 여러 가지 과정까지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산자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뭐 MBC, KBS, 뭐 JTBC 등등이 있었지만 지금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생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 기자들이 가서 막 취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 말고도 시민 기자들, 우리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다 시민 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뭐 어디 위험한 뭐 태풍이 와도 뭐 그런 데 가 계시더라고요. 이런 시민 기자들이 다 있고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형식의 사례인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실생활에 이 단어는 모르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게임을 하듯이 뭐 재미를 가미해 가지고 뉴스를 전달하고 이용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VR 저널리즘이라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요번에 얼마 전에 터키 있잖아요. 터키의 지진. 터키가 지진이 너무 나가지고 우리는 갈 수 없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안전 그런 구호해주는 분들이 가서 이제 구출해내고 이런 거는 했었지만 우리가 가보지는 위험하니까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걸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뭐 스포츠 기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분석해주고 오늘 뭐 경기가 만약에 야구 경기가 있었다면 그 야구 경기에서 뭐 어떤 타자, 뭐 어떤 투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리포트를 해주고 앞으로의 뭐 예측까지 이제 해주는 이런 기사를 작성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카드 뉴스라 그래서 간단한 여러분 말 그대로 카드예요, 카드. 카드에다가 뉴스를 쓰는데 작잖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담아서 전달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카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게임 있잖아요. 게임을 우리 실생활에 대해 도입을 한 건데 여러분은 이미 요거를 다 적용해서 쓸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어렸을 때 뭐 한 10개 뭐 스티커를 부으면 뭐 어떤 보상, 이 전체를 하면 어떤 보상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에 접목을 한 건데요. 여러분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도 뭐 얼마의 뭐 모으면 뭐를 주고 등급을 올려주고 아니면 어떤 그거에 해당하는 뭐 연말이 되면 뭐 카렌더나 이런 것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다이어리 이런 것들도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VR이죠, VR. 이제 난민촌에 우리가 가볼 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뜻이 있으면 가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가보기 힘들죠, 평상시에. 그래서 이렇게 VR을 통해서 이제 가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로봇 기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로봇 기자라고 해요. 워드 스미스라고도 있고 드림 라이터도 있고 퀄도 있는데 여기서 각각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 로봇 기자입니다. 그래서 워드 스미스는 뭐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볼 때 뭐 어려운 문장만 막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장으로 자동 변환하죠. 그 다음에 이런 특허 기술도 다 가져 있고요. 경제, 스포츠, 뭐 마케팅 이런 데서도 다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뭐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 라이터는 중국 기업 텐센트에서 지금 기사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뭐 포브스에서는 퀄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플랫폼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뉴스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개로 변화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공급되잖아요. 지금 바로 한 뭐 1분 전에 일어났던 것이 막 SNS에 퍼지기도 하고 개인 방송에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공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기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유통이 되고 있어요.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신속하게 공급되면서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하니까 우리 모바일 기기는 이제 컴퓨터 환경이나 TV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핵심 단어나 이런 것들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모를 때는 그게 오해하기도 쉽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공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한꺼번에 전달을 못하고 이제 부분 부분 전달이 되면서 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목형 뉴스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뭐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부분 아니면 뭐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잘하는 어떤 매체가 있을 것이고 뭐 내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먹방이나 이런 거 먹 맛집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기사들을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훑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유목형 뉴스 소비라고 하고요. 이제 의견 기사나 가짜 뉴스 같은 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팩트 체크를 이제 할 수 없는 의견 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 누구나 어떤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사실인 양 전달이 되면 그게 바로 가짜 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의견을 쓸 수 있는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썼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의 의견을 사실처럼 막 전달하거나 그런 과장 이렇게 허위로 퍼뜨리거나 그러는 게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이제 옮기고 막 유통이 되다 보면 막 이제 이렇게 막 자극적인 그런 정보들이 막 이게 어쨌든 눈에 띄고 그걸 또 뭐 이랬대 저랬대 그래서 막 옮겨 다니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이제 굉장히 피로감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나에게 맞춤형 소비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모든 쪽을 다 아우를 순 없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점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이분 있잖아요. 뭐 좀 발음은 어려워요. 파레이저, 뭐 파리저, 아무튼 이분이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보를 우리가 밥도 뭐 먹는 것도 편식해서 먹잖아요. 정보도 물론 모든 거를 다 뭐 이쪽 저쪽을 다 아우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편식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정보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막을 위해서 나 필요한 이런 뭐 스포츠 몇 개 그것도 어느 매체 A 매체 이건 B 매체 C 매체 등등 해가지고 이런 자기만의 어떤 구축을 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갇히게 되고 그 안에 그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필터 버블인데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리터러시가 중요한데요. 네, 뉴스를 어떻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뭐 정확한 정보를 이제 저장하고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뉴스는 그냥 걸러내야 돼요. 뭐 꼭 정보 밝혀진 것이 아니라 뭐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뭐 의견이 좀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스 저장을 하고 전달을 할 때 그 팩트 체크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걸 생산해냈는지, 어디서 또 유통을 했는지, 저작권은 또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뉴스를 이제 이런 뉴스도 있대, 저런 뉴스도 있대, 막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지지하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근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이제 자세겠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 활동을 내가 직접 참여해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아까 뭐 유튜버들이나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취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취재한 것을 종합하게 전달해 볼 수도 있고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편집하고 구성하는 쪽에서도 내가 참여해 볼 수도 있는데 많은 기사를 시작 화면에다가 노출해 놓고 이거를 드러나도록 제목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편집해 주는 기사. 뭐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떤 걸 보면 헤드라인이 딱 눈에 띄게 되잖아요. 이 헤드라인이 어떤 뭐 단어로 되어 있는지, 뭐 굉장히 자극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눈길을 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낚임 현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 기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시민 기자가 참여할 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뭐 어느 쪽이 맞지만 그걸 과하게 뭐 어떤 사람에게 해가 가게끔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의견과 사실, 의견은 뭐 의견일 수는 있지만 사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유통을 시킬 때 URL을 클릭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떤 부분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URL을 클릭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재 대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떤 사실을 가져오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끔 아니면 개인 정보가 뭐 어떻게 포함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건 법적인 문제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방송 리터러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선호하는 뭐 유튜버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보시기 바래요. 이제 팟캐스트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나는 꿈수다를 시작으로 이제 개인 방송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정치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제 TV나 어디 뭐 신문에다가 낼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대안적인 어떤 매체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엔 오디오를 시작했어요. 오디오를 시작해서 지금 영상까지 돼가지고 개인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방송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다양한 뭐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유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없어요. 누구나 어떤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1분에 지금 한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500시간도 더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한 1, 2년 전쯤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말하는 건데요. 뭐 이제 TV나 전문 방송사 있잖아요. 아까 MBC, JTBC 이런 것들 그게 전문 인력이 이미 있죠. PD, 뭐 FD, 뭐 등등 뭐 그다음에 뭐 오디오
작가님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도 있고 이런 방송사 영역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해서 이제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플랫폼 현황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 TV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TV나 뭐 네이버 TV, 판도라 TV,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죠. 그 다음에 트위치, 뭐 브이라이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픈됐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쭉 보시기 바래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뭐 많이 있죠. 뭐 틱톡 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나이별 선호하는 개인 방송 장르를 한번 볼게요. 10대에서는 단독 당연히 1등이 게임이죠, 게임. 그다음에 2등이 먹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방, 뭐 음악, 댄스봉 등 등등이 있다고 해요. 20, 30대 남성과 또 여성이 또 갈리는데요. 1번은 여기 10대하고 똑같습니다. 같죠? 게임. 두 번째가 이제 스포츠. 그다음에 문화 공연 쪽이래요. 이제 3, 40 이게 이제 교육 학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0, 30대, 20대부터 40대 여성은 화장품과 뷰티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선호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리, 음식 이쪽을 먹방, 제품 리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은 화장품에게는 관심 없는데 약간 저는 패션하고 요리 뭐 이쪽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거를 저기는 저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것도 항상 우리 리터러시를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뭐 개인 방송 개념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제 개인이 물론 그동안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방송사가 이제 독점을 했다고 하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제재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심의 준수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윤리 쪽을 많이 이제 놓치기 쉬운데요. 개인을 막 공격하고 뭐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연예인들이 많이 공격하고 뭐 고소하고 있는 쪽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래서 항상 시민의식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 시민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뭐 약간의 뭐 예의나 이런 거 매너 이런 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제 창의적인 결과물을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 뭐 공유, 개방이라는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걸 뭐 제작을 하고 생산을 하고 유통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는 기회도 됩니다. 디지털 격차 있죠. 성 격차, 뭐 젠더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고 성에 대한 것들이 인지적인 것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을 극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방송사나 그동안에 뭐 남자 위주로 뭔가가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아예 무너져서 그런 거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항상 간과하기 쉬운데요. 막 조회수 늘리려고 폭력적이거나 폭언, 노출, 동물학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당 뭐 1원이 뭐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억 뷰 막 이러 나오면 1억 원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뷰마다 이제 조회수를 높이는 게 굉장히 그 경제적인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민감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남을 이제 학대하면서 남을 이제 명예훼손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파괴, 언어 그냥 자신만의 언어로 막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다 이제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팩트를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개인 방송의 시정 요구가 없기 때문에 뭐 권고 사항이지 막 제재를 하거나 이런 필요는 없어요. 그 상대방이 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아예 없죠. 그래서 돈하고 인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쪽에 가신다면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가 뭐 그런 쪽을 하고 있다면 손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는 이제 개인 방송 리터러시 영역인데, 이건 개인 방송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디지털 뉴스든 뭐 게임이든 뭐 디지털 광고든 간에 기술이 있어야 되죠. 일단 뭐 우리 간단하게 뭐 개인 방송을 한다고 하면 웹캠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오디오 기술, 편집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그게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잖아요. 보지 않으면 내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걸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뭐 인기를 누리고 싶거나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 이런 목적이겠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다른 것과 이제 차별이 되어야 되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하고 하는 데는 또 비판적으로 해야 돼요. 그 보는 사람들도 비판적 댓글이나 이런데 그런 것들 너무 이제 악플이나 이런 건 안 좋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제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좋은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해 나가야 되겠죠. 빼질 수 없는 부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아까 개인을 뭐 명예훼손을 하거나 뭐 폭언, 폭력 아니면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에서 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공통으로 포함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영역.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임 쪽을 한번 볼게요. 저는 게임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로 배운 게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게임은 일단 놀이죠, 놀이. 여기에서 우리 탄생하는 뭐 인간의 유형, 인간의 역사 보면 호모 루덴스라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이라 해서 놀이가 인간의 어떤 본질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놀이 없이 이제 문화들이 이제 놀이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네, 노동도 이제 재미처럼 하면 이제 재밌겠죠. 놀이나 재미라는 동기에서 시작돼서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몰입되는 체험 현상이 바로 놀이, 재미, 노동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게임은 당연히 또 멀티미디어잖아요. 영상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음향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게임은 또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하지. 저도 잘했으면 아마 할 겁니다. 게임을 이제 나는 스스로 하는 거지 뭐 보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역동적이면서 이제 서로 막 그 팀을 이뤄가면서도 하고 막 MMORPG 막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팀을 이뤄서 협력해가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소통도 하고요. 뭐 상호작용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뭐 게임에서 친해진 친구,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온라인에서 누구의 뭐 상사가 아니고 나는 부하가 아니잖아요. 수평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일단 다 수평적이죠. 그다음에 창조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세에서 65세 정도의 국민의 70% 정도가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간간히 뭐 했었지만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어요. 게임 산업은 전 세계에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많이 뛰어들고 있죠. 신생 업체나 뭐 이런 데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확 성장을 했었어요. 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정의를 볼 텐데 아까 살짝 봤지만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비게임적인 맥락에서 게임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모든 마케팅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마케팅 쪽에서 꼭 굳이 국한되진 않아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게임 요소를 많이 접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발적인 참여, 이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이런 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 요소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금융, 건강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범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자, 게임 콘텐츠를 또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뭐 도구적 차원에서 그다음 매체적 특징으로 아니면 플랫폼은 어떤 이건 많이 아시죠? 뭐 아케이드 게임이냐 콘솔 게임이냐 아니면 PC에서 아니면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냐 장르를 보면 퍼즐, 액션, 뭐 슈팅, 어드벤처, 롤 아니면 시뮬레이션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합리적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임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기술은 뭐고 뭐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뭐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맥락을 이해할 때 아까 뭐 기술적인 측면, 아까 사회적인 분위기,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뭐 1945년 체스 게임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요거 등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돼가지고 근데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정비된 때는 90년대인데 굉장히 전 세계를 이제 거의 이끌고 있어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리터러시를 이제 배우진 않더라도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제대로 이해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또 필요하다. 리터러시가 항상 필요해요. 이것은 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꼭 도움이 되는 걸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다른 사람을 뭐 민폐를 하거나 그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 이거 디지털 시민성 남들과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혼자 하는 게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협업을 하고 뭐 어떤 리더십도 발휘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도 비판적으로 내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70% 이상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전 세대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교육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이 굉장히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면서 광고에 노출이 될 텐데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광고를 이제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이제 회피하게 되는데요. 광고가 지금은 막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회피를 할 것이냐. 노출 시간 동안 내가 광고가 TV에 만약에 TV를 예를 들게요. TV에 광고가 나오면 잠깐 어디 화장실을 간다거나 어디 물을 마신다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 피하는 게 물리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채널을 바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회피를 합니다. 이제 나오든 말든 나는 뭐 이제 뭐 관심이 없는 거죠. 무시하거나 주시 깊게 보지 않는 거. 이런 세 가지 회피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하고 이제 광고가 많이 융합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계속 광고가 나오잖아요. PPL이라고 하는데 간접 광고, 뭐 광고 PPL, 유튜버들도 이제 잘 나가는 유튜버들 계속 PPL이 들어오죠. 협찬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계속 이제 광고가 융합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이제 광고와 기술이 또 융합이 되고 있는데 개인화된 광고 맞춤형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접목이 돼가면서 이제 융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뭐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 그래서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광고 거래를 자동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것만 알면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있는데요. 한 광고 유형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를 이제 너무 자세히 말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광고, 기사형 광고, 네이티브 광고, 구정 커뮤니케이션, 뭐 마켓, 맞춤형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광고 리터러시는 뭐 이렇게 그것을 보는 오디언스가 아니라 소디언스, 비판적인 수용, 다 여기 창조 앞에 보셨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스마트 시대, 우리 아날로그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그동안의 광고는 이제 노출이죠. 이제 거의 어,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처럼 내 주위에 어디서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노출이고요. 수많은 상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디든 버스를 타면 버스에 아니면 우리가 뭐 오디오를 들으면 오디오에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요. 이 광고가 이제 문화를 오히려 창출해 가는 현상도 있어요. 트렌드세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광고의 기능을 보면 이 소비를 일단 촉진할 수 있죠. 어떤 유명 셀럽이 뭔가를 썼다. 그러면 그게 막 회자돼 가지고 그게 뭐 완판이 되고 막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아니면 이런 편제성이에요. 스마트 광고의 특성입니다. 아까 여기 노출과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공기처럼 물처럼 어디서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뭐 버스를 타면 버스 그 정류장에도 있고 버스를 타면 버스에도 붙어 있고 뭐 내가 뭔가를 음악을 듣다 그러면 음악 중간에도 나오고요. TV를 본다 그러면 TV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편제성입니다. 이게 이제 뭐 디지털 광고들인데요. 뭐 쉽게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10가지 광고예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 아까 네이티브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빅데이터 활용, 뉴로 마케팅 굉장히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레트로 광고. 그다음에 역사 인물 브랜드, 글로벌 광고, 다문화 광고, 디자인 경영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광고는 뭐 스마트 미디어 광고 프레임워크 여러분이 그 TV에서 보면 IPTV랑 아니면 스마트 TV, 모바일 TV 등등에서 여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광고들이 이동되고 디지털화되고 사회화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에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이런 과제, 이제 디지털 편제성 어디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기준을 정립하기가 어려워요. 매체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할 수가 어려운데 기준을 정립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만약에 침해했을 때 우리는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예방책이 뭔지 그거를 이미 침해되고 나서 뭔가를 하지 않고 미리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 광고인데요. 네이티브가 뭐냐? 현지인이란 뜻이잖아요.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기사용 광고나 이런 것들이 진화돼 가지고 어떤 매체에 이게 들어가면서 마치 기사처럼 기사와 어떤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뭐 기사 따로 광고 따로가 아니라 이런 어쨌든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합한 플랫폼을 내가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광고와 뭐 어떤 그 기사가 어떤 이제 굉장히 유사해야 되겠고 후원 사실을 또 명시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콘텐츠가 제작이 되는데 뭐 요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런 겁니다. 지금 뉴욕 타임즈에 지금 델이라는 컴퓨터 잘 보이지 않아.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델이란 컴퓨터인데요. 이거는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는 뭐 컴퓨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의 어떤 이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그 저널리즘을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 개인 맞춤형의 어떤 컴퓨터가 이거와 굉장히 맞다, 들어맞다 그래갖고
델이라는 이런 컴퓨터 회사가 뉴욕타임즈를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당연히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이티브 광고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가 요새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 여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지금 건물에 여기 나와 있는 폭포가 치고 있는, 파도가 치고 있는 건데, 진짜 막 굉장히 잘 구현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 같은데요. 뭐 제일 처음에 1세대 뭐 이렇게 쭉 이게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제 제일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 매체였는데 원격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경험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자, 디지털 사이니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사이니지거든요. 최근 모든 마케팅이 디지털로 집중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떠오르는 매체가 있으니 바로 OOH, 아웃 오브 홈의 약자로 5개 광고를 뜻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결합이 되면 DOOH 또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이끌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얼마 전 코엑스 앞 대형 수족관 안에서 파도가 치는 장관이 연출이 되어 모두의 시선을 끌었었죠. 당연히 설치물은 실제 수족관은 아니고 가로 80m, 세로 20m의 대형 LED 사이니지 두 면을 붙인 거예요. 크기는 대략 농구장 4개를 붙여놓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한국이 최고예요. 삼성과 LG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삼성과 LG가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당연히 유러피안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디스트릭트가 4개월에 걸쳐 만든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까지 이렇게 훌륭하다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한국이 세계에 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NN에서도 기사로 소개할 정도였어요. 코로나 격리로 인해 해변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울 강남에는 바다를 통째로 가져다 놓았다고 극찬을 했죠. 디스트릭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트로 영상으로 보여드린 작품 모두 한국 기업 디스트릭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디스트릭트는 2004년 글로벌 기업들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제작을 메인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현재는 공간 기반 디지털 경험 디자인 회사로 발전 중입니다. 디스트릭트의 핵심 경쟁력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비주얼의 콘텐츠 제작 역량입니다. So strong!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죠.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8번을 수상했습니다. 디스트릭트의 서비스 영역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로 디지테인먼트, 두 번째로 게스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마지막으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입니다. 이 컨텐츠는 디스트릭트의 협찬을 받은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늘 그렇듯 사전 컨펌과 함께 관련 재료는 받았습니다. 그럼 영역별로 컨텐츠 사례를 하나씩만 살펴보시죠. 충분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영역은 디지테인먼트입니다. 테마파크, 체험관, 전시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대상으로 디지털 사용자 경험을 연출하죠. 제가 선정한 사례는 2016년 고 백남준님의 서거 10주년 특별 전시입니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통해서 거북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을 연출했어요. 백남준님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 디스트릭트와 한번 협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은 바로 게스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입니다. 호텔, 리조트, 쇼핑몰, 기업 로비 등에 설치되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이에요. 2019년 넥센타이어의 R&D 센터 넥센 유니버시티 1층 로비에 설치된 The Infinity Wall이라는 작품입니다. 코엑스의 웨이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스토리 모드, 무드 모드, 메시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사실상 그냥 전부 다 상당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컨텐츠 제작이나 설치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직접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디스트릭트도 대단하지만 이런 결정을 한 넥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로비를 가진 회사를 출근한다면 상당히 자랑스러우면서도 생산성이 모르겠죠. 물론 뭐 야근을 안 시킨다는 조건 하에. 자, 잘 보셨죠? 이런 것이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디스트릭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가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는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서 그것도 디지털 디스트릭트가 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최근의 사례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니지가 이런 거고요. 이제 발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제대는 단순 노출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뭐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가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죠. 두 번째는 참여형입니다.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정부기관 많이 봐요. 우리 키오스크 많이 보시죠? 뭐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이런 철도 영역이나 공항,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대부분 많이 있는 것이 키오스크죠. 3세대는 이제 상황인지형입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소통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융합이 일어난 컨버전스형이고요. 그룹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고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렇게 이제 외부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있겠죠. 중간에서 네트워크로 통해서 셋톱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TV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전광판, 뭐 필름 아니면 소형 모니터 등으로 이제 방출이 되게끔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는 저번 시간에 21세기 이제 석유라 그래서 이것이 차세대 정보통신 뭐 5G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와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 모르겠잖아요. 넉마주의입니다. 이제 여기 석유인데 여기는 넉마주의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쓰레기 더미 내에서 내가 필요한 유용한 재활용되는 자료를 이런 거 모아서 이제 다시 내다 팔고 하는 폐지 줍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넉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 쪽에서 이제 어떤 필요한 걸 뽑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가 그런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있는데 뭐 어디 산업이나 매체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맥락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시청률이라는 데이터와 뭐 공단의 어떤 빅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국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개개인의 어떤 뭐 건강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문사회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이 앞으로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구글이나 애플사에서도 인문학 전공자를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들, 우리 막 그 있잖아요. 막 그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컨텐츠를 마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다 인문학 관련된 부분이죠. 예술, 뭐 미술 이런 것도 다 인문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이런 것이 많이 융합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뉴로 마케팅인데요. 그러니까 신경과학 쪽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런 것과 마케팅이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나 감정, 학습이나 이런 것들의 95%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95%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인간의 욕구는 단지 5% 이런 것들만 드러나고 25%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재되어 있어요. 지배를 받죠. 그래서 가끔 뭐 알코올 힘을 부려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쨌든 신경과학적인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비 행동이나 메커니즘 아니면 뇌과에서
지금도 계속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을 아직도 뭐 깻잎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깻잎 뭐 토론, 논쟁 이런 것처럼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명시적인 기존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은 이제 95%의 이쪽에 드러나는 부분은 명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측정하는 법을 보완하는 쪽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 장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쪽에 현혹이 돼 갖고 뭐 결과만 뭐 신봉하는 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뇌과학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함께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MRI 같은 거, 여기 MRI 있죠? MRI 저도 찍어봤는데 좀 무서워요.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막 여러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 공포를 일으키더라고요. 폐소 공포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좀 생기는, 여기 들어갔더니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뇌혈류라든지 뇌 속의 상소 소모량 뭐 이런 단측 면을 보고 뭐 혈류라든지 뭐가 어떻게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뇌파 측정기, 머리에다가 요게 뇌파 측정기잖아요. 뇌파 측정기를 이제 달고 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파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시선 추적기인데요. 여기 시선 추적기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볼 때 어느 쪽을 집중해서 보는지 여기 있죠. 이 사람은 눈이 이쁜가 봐요. 아니면 여기는 저기 광고 모델보다는 제품에 많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쏠리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부 전기 반응 있잖아요. 손에 갑자기 막 거짓말하면 땀이 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다시 트러디셔널 그래갖고 다시 전통적인 거잖아요. 트러디셔널은 전통적인 거고 다시 그런 거. 요새 복고풍이 있잖아요. 뭐 이제 유행은 돌고 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여기 지금 떡볶이 코트라든지 아니면 삐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쨌든 없지만 다마고치 뭐 지금은 어디 뭐 얼마 전에 제가 어디요 뭐더라 아주 카페 이름인데 먼 촌리 먼 촌리도 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옛날 뭐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현재의 이런 것들을 접목하기에 과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과거에 많이 잘 유행했던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의 뭐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도록 하는 거죠. 리바이벌이나 아니면 컴백 광고라고도 합니다. 기본 원리는 이제 한정성이죠. 그때 이제 필요한 거였고 굉장히 신비로웠고 뭐 증폭성이 있고 재미성도 있고 장난기도 있어요. 이런 우리 그래서 이 1997에 1998 뭐 다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몰랐지만 알게 되는 과거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광고가 왜 유행을 하고 있는가? 왜 계속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고 그런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부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안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뭐 할머니 집을 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고 위안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7080 세대가 부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 있던 거 산도, 모나카, 영양갱, 건빵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유행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7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역사인물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 제클린 케네디입니다. 이 사람이 제클린 케네디인데 존 F 케네디 영부인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지금은 요 모습을 봐도 어때요? 굉장히 세련되시잖아요. 이분이 그냥 바로 이제 문 앞 근처만 나가더라도 이제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매셨던 가방, 요거 구찌의 이제 재킷백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성함을 이제 본떠서 만든 건데 이분이 굉장히 잘 들고 다녔던 백을 이제 모델화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완벽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세련되신 분. 그래서 그분의 닮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계속 소비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연아님 있잖아요. 연아를 통해서 지금 바뀌었는데 뭐 여기 JSD나 하고 유나 주얼리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아인슈타인 우유 이걸 먹으면 굉장히 똑똑해질 것 같죠? 메치니코프 요구르트 뭐 그래서 굉장히 장이 건강해질 것 같고 꼬냑도 이름이 나폴레옹, 루이 14세 엑소, 뭐 에디슨 전구, 뭐 키플링 백팩, 뭐 사임당 화장품처럼 과거에 유명했던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인물을 가져와서 브랜드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여덟 번째는 이제 글로벌 광고입니다. 글로벌 광고.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해외에도 물건을 팔고 있고 해외에 뭐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소비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화 전략이 있고 현지 전략이 있는데 표준화 전략은 어디서나 똑같은 긍정적인 측면, 장점을 강조하는 건데 현대 자동차나 소나타, 뭐 하이브리드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갤럭시 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볍다. 아니면 성능이 좋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기아 자동차가 뭐 LA인가요? 어디 고속도로에서 부딪혔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났대요. 그리고 뭐 타이거 우즈 있잖아요. 골퍼. 그분도 현대자동차를 사가지고 타서 뭐 멀쩡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튼튼하다. 기능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광고하고 있는 게 표준화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현지화입니다. 현지화는 그 나라에 맞게 광고를 하는 건데요. 자, 베트남에서는 뭐 굉장히 이런 가족 단위, 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이런 데를 좋아하나 봐요. 선호하나 봐요. 광고를 보면 가족 단위죠. 아니면 이게 다 모여서 뭔가를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를 겨냥해서 광고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현지화고 이제 다문화 광고죠. 우리나라 지금 점점점 다문화가 이제 10%였는데 점점점 이제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현지화가 되고 이제 다문화 가족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도 외국인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순이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있잖아요. 이제 외국인 여기도 외국인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광고들이 막 계속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또 어쨌든 이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는 이렇게 똑같은 하나의 여러 문화들이 모여서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디자인 경영인데요. 경영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접목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서비스나 이런 데에서 디자인 개념을 추구해서 구체화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거나 뭐 이런 건데요. 가격 대비 성능을 뭐 강조하거나 디자인의 경영의 지향점은 어디 있냐면 우리 모두의 디자인이다. 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뭐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확장된 패밀리룩 이런 것들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디자인 컨셉을 공유하고 있다거나 유사 기업의 동일 브랜드나 이런 것들 가족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례를 보면 필립스가 이제 디자인 경영을 하는 거 보면요. 하이 디자인이 있어요. 하이 디자인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면서 인문학으로 성과를 높이고 있는 것을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필립스. 이분이 필립스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회장님.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어떤 그 온도계라든지 시계. 그다음에 우리 물 여기 있잖아요. 물을 일자가 아니라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친숙한 어떤 아이들이 하기에도 친숙하게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립스의 디자인 경영이고요. 자, 일본에 이제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이 이제 찾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폐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바꿔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굉장히 이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패밀리랜드 굉장히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잘 안 찾는데 동물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그 동물들이 그 사람들이 안 찾다 보니까 막 아사 위기에도 놓였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디자인 경영처럼 요 동물원처럼 이제 좋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본 우리 이번 시간에 쭉 살펴본 뭐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인데 쭉 살펴본 오늘에 추가적으로 살펴본 요거죠. 디지털 뉴스, 그다음에 개인 방송, 디지털 게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광고까지 살펴봤는데요.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닌 이외에도 굉장히 디지털에 관련된 리터러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이제 비대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가적인 개념 우리 그 책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실에 없는 개념 추가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고 알려져 있고 많이 뭐 있지만 그것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추가 보충해 주고 싶어서 비대면으로 요거를 찍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문학의 그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문학에 관련된 우리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을 강의해 주실 김신정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